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과연 상식적입니까? 합리적입니까? 안 그렇잖아요. 왜 그러느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내일 오늘자 기사에도 일찍 출근 늦게 퇴근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웃기는 일이죠. 사실은 그게. 밤에는 서울교통이 밤에는 안 막힙니까? 한남동에서 서초동 넘어와서 교대 입구 쪽으로 완전 막혀요. 근데 지금 두 분 다 그렇게 계속 비판만 하시면 어떡하니? 이거 균형이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러면 균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제가 계속 인수위 입장을 지금 얘기해두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죠. 절충을 하면 되죠. 절충을 하면 됩니다. 아니 근데 우리 장소장 얘기해보세요. 앵커님 이게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제가 아무리 보수파 쪽 진영의 패널이라고 하더라도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에 대해서 대통령 당선인이 고집을 부리고 결정을 했으니까 따라야 된다. 솔직히 전 그렇게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거는 평론가의 합리적인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전 그러시면 저도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사실 지난주 일요일 날 그 인수위 측에서 무슨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 발표한다는 얘기가 네네. 나올 때 상식과 합리에 기초하면 80~90%의 가능성은 일시적으로 검토했더니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국민께 5월 10일 날부터 어디로 가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못하게 됐으니 죄송하지만 청와대 가서 무슨 TF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습니다라는 발표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1~20% 가능성으로 이전한다는 발표를 하면 그건 당선인의 최대 자충수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했거든요. 네. 지금 자충수가 가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그렇죠. 이념으로 분석할 부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네. 당선인 쪽의 입장에서 따지면 제가 당선인 쪽에 있는 인물이라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용산 이전이 쟁점화되는 것이 당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용산이 쟁점화되면 용산이 서울의 한복판에 있거든요. 그럼 강 주변으로 해서 지금 이전과 관련해서 부동산 가격도 들썩거리고 있죠. 또 고도 제한 부분도 있죠. 개발 영향 평가도 있죠. 교통 문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다 선거의 서울 민심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작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내부 반발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내부에서 좀 더 중진들이 브레이크를 걸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는데 더 합리적인 방법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이건 이념으로 따질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편갈라서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안 도와준다. 문재인 정부 쪽에서는 또 왜 이전을 하려고 하냐. 이렇게 볼 사안이 아니라 냉정하게 판단할 때 어느 것이 효과적이냐 가능한지를 따져보는 것이죠. 저희가 제 프로그램 제목이 직진 본능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직설하고. 네. 그래서 특정 진영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석열 당선인의 숭고한 뜻은 옳아요.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 저런 제왕적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을 해서 국민들이 마음껏 다닐 수 있고 인왕산 북악산까지 해서 등산하실 수 있게 돌려드리겠다. 나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친근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숭고한 뜻은 옳아요. 그게 맞죠. 하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방식은 철저하게 독선적이고 독단적이고 소통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과연 옳으냐? 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 체계에 절대로 맞지 않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훨씬 더 원활하게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매매하고 거래할 때도 집주인과 구매자 새로 신규로 사는 사람 사이에 협의와 소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가격 조정도 해야 되고 이사 나가는 일정 조정. 그런 거 없이 나는 그러면은 언제까지 이사 들어갈 테니까 집주인 알아서 하시오. 내 집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렇다고 전혀 협조하지 않고 당신 취임한 직후 알아서 해라. 이렇게 지금 현 정부는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던데 만약 그렇다면 그건 현 정부도 좀 문제가 있죠. 그럼요. 현 정부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수현 국민소통수석도 굉장히 또 말을 최근 들어서 신중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계속해서 찾고 있다. 그렇다면 만나야죠.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어떤 부분은 가능한데 가령 바로 5분 거리에 통이동 집무실에서 5분 거리에 청와대에 잘 갖추어진 위기관리센터가 있는데 이거 미니버스에 있는 유사시의 비상 위기관리 차량을 타고서 진두 지휘를 하겠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 논란과 과정에서도 상당히 더 우려스러웠던 건 뭐냐면 국회에서나 언론에서 청와대와 대통령을 경호하는
그런 것들에서 너무 무차별적으로 막 공개하고 있죠. 공개되고 있어요. 그것이 3급, 4급 비밀인데 예. 북한만 좋아하는 일이 생기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자 용산 국방부가 합참으로 이전한다. 그 합참에는 국방부에 무슨 부서가 들어간다. 이거를 공개적으로 예. 다 알려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예. 청와대에는 대략 6,500명의 경비 경력이 있다. 이런 경비 경력 수까지 알려주고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 이건 정말 국민들을 예. 불안케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 그 일련의 뭐 부수적이지만 핵심적인 그런 문제까지 불거지게 된 첫 원인 제공은 일단 무조건 당선인 측에 있다. 그건 당선인 측에 분명히 지적을 해야 있죠. 되고 이제라도 당선인 측은 뭐 날짜나 이런 거 고집 부리기보다는 그럼요. 유연한 자세로 나와야 되고 현 정부는 임기 중에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그럼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네. 박수 쳐드릴 겁니다. 그럼요. 네. 인사 문제는 감사원이 인수위 업무 보고하면서 감사위원 제청은 신구 권력 간 협의가 끝났을 때만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일단락되는 모양새지 않습니까? 현재 이게 잠정 보류된 거죠. 왜냐하면 어쨌거나 간에 감사위원을 공석으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임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눠 먹기식으로 한 자리씩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한 명을 임명하고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한 명을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형태가 된다. 이것도 사실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럼 감사위원이라는 자리가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는 자리네.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다 떠나서 이게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 대통령 때도 이제 임기 말에 생길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동안에도 있었어요. 계속. 네, 그동안 계속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정말 합리적인 좀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죠. 가이드라인.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저는 이걸 일정한 기간에 임기가 있는 인사권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충분히 협의하고 서로 간에 협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세부적인 항목들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면은 이게 이제 12월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인사권이 계속 이게 어긋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네. 인사 임명 기간도 좀 조정하고 또 이렇게 중첩될 때 이 정권 이양 시기의 인사권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이드라인 두지 쉽지는 말고요. 않지만. 네. 자신들이 5년 전에 했던 얘기를 되돌아보면 돼요. 뭐요? 2017년에 대통령 선거 전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민주당은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하려고 했더니 아니 지금 몇 달 안 남은 권한대행이 왜 인사권을 행사하느냐. 그건 안 된다. 하지 말아라. 하면서 반대했거든요. 그거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그 얘기를 읽어보시라고요. 자기네들이 입장과 환경이 바뀌었을 때마다 말이 달라진다는 것은 예.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특히 이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건 100% 잘못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당선인이 와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죠. 왜 인사권을 고집합니까? 50일 후에 감사위원 임명하고 추천하면은 감사원이 그러면은 50일 동안 감사위원 없으면은 뭐 무너지기라도 합니까? 일을 못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결국에는 감사원이 자신들을 향한 구 권력을 향한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 사람을 심어놓겠다라는 알박기로부터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래서 제발 이런 일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정치적 해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다음 달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하는 총재장 자리도 공석으로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이 되냐면은 당선자가 결정되면 이제 정권 교체가 된다면 정권 재창출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일이 빚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저는 쉽지는 않지만 참 그렇기 진짜 때문에 어려워요. 예. 지금 장성철 교수가 표현한 것처럼 권력 이양이 결정된 마당에 특히 그런 마당에 인사권 그건 안 하는 게 옳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많이 보도가 안 되고 사람들의 주목을 별로 받지 않는 그런 수없이 많은 자리가요. 있어요. 공공기관의 장이라든지 그럼요. 감사라든지 하는 자리가 이미 지난해부터 이거 좀 뒀다 합시다라고 계속 미뤄진 게 많아요. 맞습니다. 네. 이 일선 그러니까 한국처에서는 부처에서는 뉴딜을 운영하는 주 한국성장도 지금 대표 결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좀 두고 봅시다라고 하면서 계속 미뤄두면 그 기관은 사실 그 기관장 없는 상태로 어찌 보면 무주공산이죠. 그냥 유지는 되겠습니다만 뭐 제대로 일을 못하는 양상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건 또 사실 국민의 손해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관례나 전통을 만들었으면 좋겠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 어떤 게 좋겠어요? 저는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현 집권 세력이 임명하는 게 맞고. 일정대로 그냥 다 예. 미루지 말고 예. 그래야죠. 당선이 된 이후에 대략 60일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때는 대통령 당선인에게 일할 수 있도록 인사권을 배려해 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그게 그것도 전적으로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문제가 없나요? 그러면은 대통령은 가급적 선거 전주까지 대부분의 인사결정을 다 할 거예요. 그러면 저 꼼수다. 임기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이건 정치 문화를 만들 때 저는 서로가 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아니 좋겠어요. 그게 어렵다니까요.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언급한 것처럼 일선 각 부처의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요. 그동안 정권이 바뀌면서 여러 번 경험했던 일이에요. 아니 지금 임기가 만료됐으면 새로 공모해서 새로 이제 임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자가 네. 딱 정해져 있는데 좀 두고 봅시다라는 입장을 왜 취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놨더니 정권 바뀌었다고 이제 그 사람 빨리 사표 받아내라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동안 이런 일을 수없이 겪다 보니까 네. 많이 그냥 미루는 거예요. 네.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문제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풀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미 지난해 연말에 임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이 사람으로 가서는 곤란하겠다. 그러면 거치 결정을 압박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도 대법원 판례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근데 예를 들면 그 기관의 적임자 전문가가 임명이 되고 간다라고 하면 당선인 측도 인정을 하겠지만 청와대 행정관 이제 또 그렇게 그리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당의 복잡해지고. 보좌관 뭐 이런 사람들을 꽂아놓는다 알박게 한다 그러면 당연히 당선인 측으로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그건 또 거죠. 정말 해석에 따라서 너무 제각각 달라질 것 같아서 저는 좀 기준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있고 유권 해석을 해서 서로 협의하고 인수위와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우리 정치 문화로 좀 자리 잡게 만들어야 되죠. 저는 그냥 이게 그냥 청와대 다 인원들 비서진들 물러나는 것처럼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에서 임명했던 분들은 다 그냥 알아서 사표 내고 물러나는 게 맞는 것 그게 같아요. 미국식이라고 하죠. 역관제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미국식이라고 싶어요. 그러죠. 네네. 미국은 그 인사권 행사할 수 있는 뭐 몇만 개의 자리를 네. 그냥 일제히 싹 갈아치운다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그냥 맞죠. 임명하는 건 다 인정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같은 가치관과 국정 철학을 공유한 분들과 함께 일하는 게 맞지. 그게 정권 교체의 의미에 맞지. 밑에 실무진들은 전임 정권 예, 사람이고 거기에 뭐 장은 뭐 새 정권에서 왔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문화가 저는 이제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자리 잡았거든요. 이번 기회에 만들어 가요. 아니,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을 보면 네. 전부 다 임기를 보장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사법부 판례까지 만들어지면서 음. 또 임기를 채우지 않았는데 부당하게 자기를 쫓아내면 소송 걸어서 소송에서 또 승소까지 하는 맞습니다. 사례도 많이 벌어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두 분이 말씀하시는 미국식 제도와 반대 관행이 굳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래서 참 제가 어렵습니다. 미국만 따라갈 수도 없는 거죠. 미국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승복하지만 우리는 또 이게 정무직이 아니라 내 능력에 의해서 평가받아서 임명됐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두 분 다 지금 말씀이 이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참 한계가 많네.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네. 그 얘기를 청와대에서 두 분이 어떻게 나눌지 네. 좀 지켜보고요. 추경 얘기도 사실 어찌 보면 인사권보다 더 훨씬 큰 얘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야당이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정권 비판하는 게 아니 임기 동안 400조 이상 빚을 늘렸다. 국가 재정 부채 1000조를 넘겼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50조 플러스 더 그러면 아니 문재인 정권은 450조의 빚을 후손들에게 내려줬다.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근데 것들을 지금 요청하는 안 측 하고 아닙니까? 요청하는 좀 건데 해달라고. 이제 기록은 어쨌든 문재인 정권 하에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문재인부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솔직히 문재인 정권에서 해결해 주면 좋긴 한데 안 하시겠다고 하면 이제 당선인이 임기 시작해서 바로 처리하면 되겠죠. 아니 바로 해서 처리하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법안이 또 통과돼야 되잖아요. 추경은 예산은, 국회 몫입니다. 추경 국회. 예산도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뭐를 말씀드리냐면 협조나 또 소통을 계속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협치를 계속 강조하는 것이 지금 자영업청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추경이기 때문에 예. 더불어민주당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마냥 반대만 할 수는 없거든요. 예, 무조건 그러니까 되게 돼 있지. 빨리 저는
지금 비대위원장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만나고 협력을 그래야죠.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4길 이재명 후보도 후보 시절에 이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만약에 당선되면 당장 뭐 저걸 그렇죠. 한다고. 만약에 5월 10일 날 이제 당선인이 임기가 시작이 되고 나서 바로 기재부에서 준비해놨다가 국회에다가 예산을 제출했는데 민주당이 이거 안 돼라고 하면 아이 말이 안 되죠. 지방선거 못 치러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방선거 전에 빨리빨리 해야죠. 빨리 해결될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듣고 계십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또 후반부 토론 이어가죠. 교통정보 이현 씨. 네, 정체 구간 많지 않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양지 부근 지체가 조금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는 경기도 광주 쪽인데요. 남한강 대교에서 금사 터널 쪽으로 막히다가 동곤지암 부근에서 다시 정체가 이어집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타신다면 서종에서 화도 쪽으로 속도 줄이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당진 부근에 사고 있었는데요. 처리는 조금 전에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뒤쪽 혼잡 남아 있고요. 계속해서 서해대교까지 많이 불편합니다. 한편 오늘 백길 이용하실 분들 계실 텐데요. 서해 중부 지역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이 때문에 인천 지역 11개 항로 여객선이 통제되고 있으니까 운항 여부 확인 후에 선착장에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의 새 여러분께서는 직진 본능 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대구가톨릭대 장성철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총리 얘기가 나오면서 또 오늘 오전 기사에는 뭐 오배수의 명단이 올라간다, 네. 윤곽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하루 이틀 사이에 안철수 이름은 쏙 빠지고 새롭게 등장한 인물들로 한덕수 전 총리, 네. 심지어는 박용만 전 회장 네. 뭐 들은 얘기 있어요 혹시? 제가 이제 들은 얘기는 참 이것도 하면은 또 안 되는데 한 2주 전에 하실 거잖아요. 2주 전에 윤석열 당선인하고 이준석 대표랑 그다음에 정진석 그 의원 그다음에 국회 부의장. 김기현 원내대표 네 분이 저녁을 만찬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 거기서 이제 안철수 총리론에 대해서는 정리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가 흘러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일들이 벌어진 게 권성동 의원께서 뭐 인수위원장까지 하신 안철수 위원장께서 무슨 총리까지 하냐 이거는 욕심이다 그러면서 견제론이 지금 심하게 되고 있거든요. 쏙 들어가 그러면서 형식이죠. 총리 후보군에 네. 권성동, 김기현 이름이 나와요. 그거는 좀 오버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안철수 총리론이 상당히 지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들어가고. 뭐 국민통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호남 분들 좀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박주선 전 의원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김한길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뭐 또 전문가로 좀 중도의 입장에 있는 한덕수 전 총리. 전 국무총리. 이런 분들도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저는 박용만 회장의 행보를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난 금요일 날 본인이 갖고 있던 두산 주식을 다 정리했거든요. 본인뿐 아니라 본인 아들들도 정리했어요. 다 정리했잖아요. 두산과는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건 오래전부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근데 왜 하필 이 시점에서? 그렇게 보면은 박용만 전 두산 회장도 총리군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번 검토해본다? 아니면 우리가 눈여겨본다? 그렇게 생각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인데 박용만 전 회장을 눈여겨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친기업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이기 때문에 또 경제인으로서 상당히 폭넓은 활동을 펼쳐서 해왔죠. 문재인 정부하고도 상당히 또 교감을 했던 것이 박용만 전 회장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주식 정리 행보가 무엇을 암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당선인도 지방선거 앞두고 또 일기 내각에서 상징적인 인물이 좀 필요할 겁니다. 발탁 인사가. 그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를 담당해 줄 사람이 누구냐인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만 해도 좀 이제
옛 인물 이런 예. 인식이 있는 반면에 예. 박영만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두산을 상당히 개혁적으로 경영한 인물로도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여전히 그래도 아직까지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국무총리 가능성이 열려 있다 많이.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지금 당권을 질 것이냐. 당권 지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국민의당의 당세를 가지고서는. 그런데 국무총리를 해야 행정 경험을 가지고 다음 대권을 노려볼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안 위원장이 또 국무총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제 인수위원장 물러나고 나면 특별한 보직이 없으면 상당히 이 공동정부론도 삐가덕될 수 있거든요. 과기부총리 설도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무총리 수준이고 깜이라고 생각하지 부총리로 간다라는 것은 아마 상상 안 할 거예요. 그럼 뭐 경기지사 출마?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것이 지금 선출직을 갔을 때 얻어낼 게 있느냐. 또 당선도 보장될 수 없을 뿐더러 만약에 선출직에 나왔는데 패하는 경우에는 거의 이제는 합당을 하더라도 안철수 국민의당 계열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전히 안철수 위원장도 왜냐하면 본인이 안 한다는 이야기 절대 안 하잖아요. 예, 저는 예. 가능성이 열려 있을 걸로 봅니다. 근데 현재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안철수 위원장을 국무총리를 주지 않겠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좀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위원장이 어떻게 좀 반발을 하고 본인의 영역을 지켜 나갈지는 그 정치력을 지켜봐야 해야 되겠지만 상당히 좀 가능성이 멀어지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당선인들 들고. 측에서 그런 결론을 낸 배경은 뭡니까 그러면? 뭐 이럴 수가 있겠죠. 너무 과하다. 솔직히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 안 했으면 우리가 더 쉽게 이겼을 텐데 단일화 해가지고 그런 얘기까지 또 나온다고요. 역풍이 불어가지고 우리가 어렵게 이긴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인수위원장 자리 줬으면 됐지. 뭘 더 과하게 하느냐.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이 이게 국무총리 해가지고 본인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하면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안철수 위원장은 대통령의 꿈인데 현재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고분고분할 수만은 없다. 네, 그러면 본인을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부담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장 교수님하고 조금 다른 게 최근 들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상당히 안철수 국무총리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거든요. 당해오지 두 사람의 관계만 보면 이준석 대표 또 안철수 위원장 상당히 안 좋고 껄끄러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그런 발언 안철수 띄우기가 일종의 정치적 전략인가 한껏 띄워놓고 뭐 나중에 국무총리가 안 되더라도 나는 띄워주지 않았냐. 나는 얼마나 정치적으로 도량이 넓은 사람이냐. 이런 평가를 얻기 위한 전제인지는 몰라도. 당해오면 귀찮아가지고 여러 가지. 이준석 대표가. 네.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상황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당에는 오지 마세요. 제발 정부로 가세요. 이런 이준석 대표가 최근의 행보는 안철수 국무총리론을 상당히 띄우고는 있습니다. 참 하여간에 이 권력 이양기 정권 교체기라는 건 정말 관심사가 많습니다. 네. 당장 내일 청와대 회동 어떻게 될지 또 총리 이제 곧 뭐 총리는 빨리 내정을 해야 그다음 재청권 같은 거 하지 않겠습니까? 4월 10일까지는 한다고 했죠. 중순에는 해야 되니까. 예. 자,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얘기 잠깐만 할까요?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 선출됐어요. 잠깐 목소리 들어보죠. 당의 쇄신과 변화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명령으로 받들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입니다. 172분 의원님들의 열정과 의지, 경륜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서 담대하게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집단의 지혜를 넘어서는 유리한 의견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원내대표이자 우리 모두가 민주당입니다. 쇄신과 개혁의 깃발을 들고 국민 속으로 민생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개혁과 민생을 야무지게 책임지는 강한 야당 반드시 만들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불안은 확신으로 기대는 성과로 보여드리고 말씀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 뭐 다들 언론에서는 친 이재명계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어떤 권력 지도의 변화 뭐 이런 얘기들 쭉 나오는데 뭐 대동소이하죠. 분석.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원래는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는 박원순계로 분류되는 인물이죠. 또 서울 지역이고 한데 근데 지역구 관리를 중당을 참 탄탄하게 잘해요. 저도 이제 데이터 분석 전문가니까 선거 관련되는 데이터를 중당을 보면 박홍근 의원이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을까. 바닥바닥 다진 그런 사실 연령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53세 뭐 이렇게 나오죠. 관록이 있는 삼선 의원이니까요. 관록이 있는 그런
국회의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는 외유내강의 전형적인 인물이 예. 박홍근 의원이에요. 그래서 박홍근 예. 원내대표라서 저는 첫 번째로는 강한 야당 문재인과 이재명을 보호하겠다. 저는 박홍근 원내대표 뒤에는 이재명 상임 고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때문에 간단히 협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대립할 건 각을 세울 대립하면서 부분들은 각을 세울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 저는 박홍근 원내대표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저는 이재명 상임 고문의 재등판이 빨라진다고 봅니다. 예. 서울시장으로 송영길 전 대표 차출설이 갑자기 불거지던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까지 계속 정치 개혁을 내세우면서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586 용태론이었거든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는 대표 시절에 이제 불출마 선언도 네.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상징적인 부분이 다시 서울시장에 나온다? 뭐가 안 맞잖아요.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과 행동이 안 맞아요. 예, 이것을 예.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졌잖아요. 지금 리모델링 할 때가 아니라 저는 재건축해라라고 재건축. 말씀드리고 싶어요. 새로운 인재들 다음번 총선 대선을 향해서 새롭게 민주당에게 국민적인 관심을 이끌 만한 분들을 영입을 해서 그렇죠. 새롭게 공천을 하셔야 이기지 그냥 그저 그렇게 공천을 하면 그냥 원만하게 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저 그렇게 하면 원만히 진다. 저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은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정말 전력 투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후보감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낙연 전 대표도 거론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전 대표가 출마를 하지 않는다면 그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출마가 책임일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바라보기에 따라 정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인천시장은 역임했는데 지금 이번 서울시장 간단치 않습니다. 마치 서울시장은 그대로 오세훈 시장의 전대미문의 사선으로 이어지겠냐 이렇게 우리가 용단 내리고 확정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냐 지금 용산 이전 때문에도 한강 주변의 민심이 간단치가 않아요. 예. 서울에서 31만 표 차이로 윤석열 당선인이 이재명 상임고문보다 더 앞섰는데 이건 모릅니다. 민주당으로서도 해볼 만하다. 표심은 또 바뀌고 또 바뀌어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송 전 대표가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저도 남는 거죠. 왜? 서울에서의 존재감을 확인하게 되면 지더라도 예. 다음 대선에 뛰어들 만한 그런 이제 알겠습니다. 네, 에너지를 축적하게 되는 거죠. 아마도 장성철 교수가 말한 게 원칙적으로는 맞는 얘기일 거예요. 재건축하려면 정말 새로운 인물로 그런데 파괴력 있는 새로운 인물이 서울시장 후보감으로 떠오르면 그게 이제 맞는데 아무리 뒤지고 찾아봐도 파괴력 있는 서울시장 후보감이 없다. 그러면 너무 무기력하게 그냥 지느니 제대로 한번 붙어봐야 되지 않느냐라면서 송영길 전 대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짧게 왜냐하면은 말씀드리면 전 그 두 가지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정치는 계산이 아니라 감동을 줘야 외연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영길 대표가 나가면 지지층의 환호는 받을 수 있겠지만 중도층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와 해볼만 하겠다. 민주당 지겠다. 그런 생각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배종찬 소장 한마디만. 중도층은 모르는 거죠. 네. 자, 민주당의 그 카드까지도 앞으로 이제 계속 지켜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 대구 가톨릭대 장성철 특임 교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미 부르는 25, 21. 아유, 짧게밖에 못 듣겠네요. 조금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뵙죠. 안녕히 계세요. 바람